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는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MW 코리아가 최근 잇따른 차량 화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리콜 작업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MW도 국토부도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제가 됐던 업체와 다른 중국 업체에서 원료를 받아 만든 고혈압약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59개 고혈압약에 대한 판매가 추가로 중단돼 18만 명이 약을 또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 등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9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KTX 강릉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내일은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은 일주일 이상 이어질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고지를 앞둔 지난달 요금부터 적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팀에게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김 지사가 오늘 아침에 소환이 됐는데요. 조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아직 안 끝났고 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침 9시 반부터 12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특검 사무실에 9시 25분쯤 도착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기 전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킹크랩을 알았느냐, 드루킹에게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출석에 앞서 오늘 조사에 임하는 심경을 밝힌 김 지사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특검도 정치적 공방이나 갈등을 확산시키는 정치 특검이 아니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김 지사는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특검 쪽에서는 드루킹 쪽에서 나온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구성했고 또 오늘 조사에서 이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우선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활동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댓글 조작을 허가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만남을 정리한 문건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합니다.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김 지사가 받고 있는 또 하나의 혐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12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김 지사는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6개월 전이어서 자신의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특검과 김 지사 측이 이렇듯 사실관계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조사는 오늘 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김경수 지사가 소환된 건데요. 특검 수사 기간은 60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9일 동안 특검팀이 밝혀내야 될 수사의 핵심은 무엇인지 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범 첫날 댓글 조작을 밝혀줄 증거를 찾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던 특검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유심 카드와 컴퓨터를 확보하며 초반 수사는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27일 만에 갑자기 들려온 고 노회찬 의원의 비보. 특검이 핵심을 비켜간 채 격가지에만 매달렸다는 비판과 함께 서있던 특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가족님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특검은 사건 본류를 향해 재차 수사의 고삐를 조였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연루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이를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를 8차례나 불러 조사하고 드루킹의 USB를 확보해 김 지사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김 지사와 드루킹이 댓글 조작 등 불법 활동을 공유하고 대가를 주고받으려 했다는 판단이 서자 수사 41일 만에 김 지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남은 19일 동안 김 지사의 업무 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해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주 안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루킹 측에 김 지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 등은 앞으로 남은 특검의 수사 과제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태가 계속 확대되자 BMW 측이 오늘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EGR이라 불리는 배기가스 순환장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BMW 측은 독일 본사 임원들까지 직접 나와 한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차량 화재의 원인은 이미 밝힌 대로 EGR 결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GR 쿨러에서 새어나온 냉각수 성분이 흡기 다기관 등에 쌓이고 여기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통과할 때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부품 자체가 아니라 EGR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의 문제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강력 부인했습니다. Das Problem ist ausschließlich ein Hardwareproblem und wird nicht beeinflusst oder bestimmt von der Software. 배출가스 규제가 다른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과 유럽 등에서는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차량 화재가 난 데 대해선 계속해서 분석 중이라고 답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BMW 측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016년 유럽에서 EGR 부품에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한국에서 화재가 잇따른 최근에서야 원인을 규명했다는 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In June of 2018, so only in June of this year did we identify the root cause and did we have certainty? BMW 측은 고객과 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이처럼 BMW 측은 차량 화재 사고 원인이 EGR이라 불리는 부품 결함이라고 밝혔지만은 이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BMW 측의 늑장 대응에다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화가 난 소비자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대성 기자입니다. 한 대형 상가 건물 주차장. 직원들이 BMW 전용 구역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행여나 불이 날까 주차장 한쪽에 따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다른 데 BMW가 있으면 이쪽으로 대라. BMW가 아닌 거 있을 때는 다른 구역으로 오겨라. 그런 얘기예요. 명확한 화재 원인을 모르니 다른 차 운전자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번호부터 찾습니다. 520인가 그런 보고 있습니다. 무의식중 피해가고 싶어요. 화재 원인에 대해 BMW는 EGR 결함을 주장하며 A4 20장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자료가 부실하다고 보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EGR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특정한 어떤 근거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엄중히 요구하였습니다. 배기가스 제어 소프트웨어나 흡기다 기관 등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지 살핀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특히 리콜 대상이 아닌 가솔린 차량에서도 화재가 난 데 대해서도 BMW 측에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자체 조사가 10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 BMW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BMW 쪽 얘기만 듣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BMW도 국토부도 믿을 수 없어 분노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주도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서는가 하면 인터넷 집단 소송 카페 가입자도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달리던 BMW 차량에서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BMW 화재 논란이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였는데요. BMW 차량 화재는 지난 2015년에 9건,
이듬해인 2016년에 16건, 지난해 39건, 올해는 이미 32건이 신고됐습니다. 3년 동안 모두 96대가 불에 탔지만 BMW 측은 지난달에야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난해 단 4건의 화재 사고에도 BMW 측은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140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BMW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 디젤 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대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1,100만 원을 배상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짜리 쿠폰 제공에 그친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해 무책임한 행태를 막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징벌배상 같은 것이 없고 또 실손만 하다 보니까 사실 폭스바겐은 그냥 소송 들어와서 그때그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매출액이 1조 원대인 BMW의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재산상 피해는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3년째 단 한 차례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런 민생 법안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의 사안만을 주로 다루거나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문제입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팔고 나면 그만이란 식의 기업 행태가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편해 새로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단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 보안사령부에서 군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에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 디스켓에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와 김대중 평민당 총재 등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사찰 자료가 입력돼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보안사령부는 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그로부터 27년 만에 또다시 군정보부대 명칭이 바뀝니다. 계기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의 일탈로 촉발됐습니다. 새로운 명칭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방부는 다음 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창설 준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내부 견제를 위해 새 사령부령에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감찰실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또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민간인 사찰이나 권한 오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직무수행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사령부 내 민간인 비율을 늘리기 위해 현재 기무사 간부 중 군무원의 비율도 30%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기무사령에 규정된 기무사 직무 중 폐지되는 건 없으며 창설 준비단에서 세부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무사 해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고혈압 약에서 또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중국 업체에서 만든 원료가 문제가 됐는데 지난번과는 다른 업체입니다. 보건당국은 잠정적으로 59종류의 약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판매가 중단된 고혈압약 원료, 발사르탄이 사용된 제품 중 일부입니다. 국내 업체인 대봉 LS가 가공한 발사르탄을 썼는데 발사르탄의 원료를 중국 주하이 룬두사에서 공급받았습니다.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들어오는
똑같은 제품이 항상 들어온다는 걸 보장할 수 없잖아요. 시기별로도 분명히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제품 원료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 니트로소디 메틸아민 NDMA가 기준치보다 최대 16배 검출됐습니다. 이 발사르탄이 사용된 약은 국내 22개사가 만든 59개 제품으로 모두 18만 1000여 명이 복용했습니다. 이들 중 15,000명은 지난달 화하이사의 고혈압약이 문제가 되자 대체 처방으로 이 약을 받은 환자들입니다. 손님들이 조금 많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연찮게 저번에 바꿨던 분인데 바꿨던 약이 또 걸리는 바람에 또 한 번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난달에는 중국 화하이사의 발사르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돼 115개 제품이 회수 조치됐습니다. 식약처는 이 발사르탄 원료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73배, 완제품에서는 최대 62배에 이르는 NDMA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발암 가능 물질이 포함된 약품 목록을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한편 NDMA 검출 원인과 인체 영향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고혈압 약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되면서 18만여 명이 약을 바꿔야 합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중 15,000명가량은 지난번 발사르탄 파동으로 이미 약을 바꿨는데 바꾼 약이 또 문제가 된 건데요. 박화식 의학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혈압 약은 사실 평생 먹는 약인데 여기서 발암 가능 물질이 나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들이 많으시겠습니까? 이 문제가 된 약들이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 식약처는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된 이 혈압약 발사르탄을 최고 용량 이 320mg씩 3년 동안 매일 복용했을 경우에요. 암 발생 가능성이 11,800명당 1명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확률이 높은 거죠? 예, 높은 겁니다. 이 10만 명당 1명꼴로 떨어져야 거의 영향이 미미한 수준인데 그보다는 발암 가능성이 큰 겁니다. 네. 식약처가 3년을 기준으로 삼은 거는요. 이 문제의 발사르탄이 국내에 허가된 시점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판매 중단된 그 해당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밤에 먹어요, 말아요? 일단 해당 약품을요,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처방받은 병의원에 가서 약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요, 심혈관계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어서 득보단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다른 발사르탄 제품도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요. 병의원에 가서 다른 성분의 혈압약으로 재처방을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발사르탄이 들어가지 않은 예, 약을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자,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발사르탄이 문제가 됐는데 이 성분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지난번 문제가 됐던 이 중국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제조 공정에서 밝혀진 건데요. 원료를 녹이는 녹이는 특정 용매하고 네. 시약 그리고 이 고온이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NDMA라는 이 발암물질 불순물이 생겨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원료를 그런데 이번에 대붕 LS가 수입한 이 중국 룬둔사의 원료는 식약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방법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이 대붕 LS에서 이 수입 원료를 씻는 과정, 정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냥 씻기만 했다면 그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식약처가 지난주부터 중국 룬두사에 혹시 제조 공정에 변동이 있었는지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수입된 원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수입 원료에 대해서 해외 제조 장소가 등록이 되면요. 보건당국이 직접 가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 의약품의 원료가 등록될 때 주는 자료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자료 제출을 강제화해야 제2의 발사르탄 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이어 발사르탄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얼른 정확한 원인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원 동해안에는 1시간에 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KTX 강릉역과 주택 수십 채가 물에 잠겼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정면구 기자입니다. 퍼붓는 장대비에 왕복 4차로가 흙탕물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저기서 물길을 내보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비슷한 시각 KTX 강릉역 대합실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직원들이 나서 고인물을 빼냈지만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바닷가 횟집에선 수족관에 빗물이 차거나 전기가 끊어져 고기가 떼죽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안 나면 여기 처음이야. 여기서 20년 살고 처음이야. 고속도로에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길이 10m 정도의 아파트 담벼락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담이 이렇게 무너지고 담 안에서 폭포수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강릉에는 시간당 9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시간당 100.5mm가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기록입니다. 속초에도 오늘 하루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순간에 그냥 나갔어요. 물이 차 들어오니까 빨리 나와 그래갖고 그냥 옷만 입고 나갔죠. 이 지하실 곳곳에 물이 차오르는 등 이렇게 저지대를 중심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주택과 상가 침수 등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만 200건이 넘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 5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농경지 침수 신고도 잇따르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오늘 비는 동해안뿐 아니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도 내렸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진 못했습니다. 내일은 가을의 시작이라는 입추지만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은 지금 같은 폭염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시민들이 허겁지겁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이천 등지에는 최고 5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바닥에도 오랜만에 빗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번 비는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불어오는 가운데 북동쪽에서 차고 습한 공기가 갑자기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타고 상승하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폭우로 돌변했습니다. 강릉에 최고 279mm가 내리는 등 어제 기상청이 예상한 것보다 6배 많은 양의 비가 영동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기 하층으로 다소 습하고 서늘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중층으로 찬 공기가 유치면서 대기 연지 불안정이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강수 흐름대가 강하게 발달했고 강수 시간이 길었습니다. 내륙 지역은 잠시 내린 소나기에 기온이 2도 정도 낮아지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며 이 소나기로 잠시 빗물이 고였던 아스팔트 바닥은 지금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오히려 물이 증발하면서 이 습도만 높아졌습니다. 내일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폭염의 기세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잠시 30도 아래로 내려간 강릉은 내일부터 다시 30도를 웃돌겠고 서울은 이번 주 내내 35도까지 오르는 찜통더위가 계속됩니다. 유례없는 폭염 장기화에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폭우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등 이례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냉방기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 걱정들 많이 하실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올여름 한시적으로나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에서 가정의 전기요금 경감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40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된 올해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나는 현행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겁니다. 당장 고지를 앞둔 지난달 요금부터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선 할인폭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충분히 알리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폭염이 해마다 반복되는 상시적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인식 전환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 한시적 누진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들끓는 여론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말들이 많죠.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적용되는 단가가 달라지는 건데요. 검침일이 언제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월과 8월 월 전력 사용량이 모두 400kWh인 집에서 검침일이 말일이면 7월 한 달 전력 사용량이 400kWh가 되고 요금은 6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침일이 중순이면 보통 무더위가 절정인 기간, 즉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계산을 해서 사용량이 약 600kWh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요금은 13만 원이 넘게 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검침일을 지금까지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는데요. 이게 불공정하다면서 공정위가 바꾸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검침일이 매달 26일인 한 가정집의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사용한 전력량 505kWh에 대한 전기요금 9만 3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대략 폭염이 시작된 게 지난달 중순이 지나면서부터라 전력 사용량이 많은 날은 일주일 남짓 포함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6월 요금보단 물론 2배 이상 늘었지만 1년 전과는 일단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달 말쯤 고지서를 받는 검침일이 매달 중순인 가정입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로 묶여서 이른바 요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검침일은 소비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한전이 검침 인력 사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6년 9월 희망 검침일제가 도입됐지만 검침일을 바꾼 가구는 51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희망 검침일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아예 검침일 약관을 바꾸라고 통보했고 한전은 자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져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한전은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전국적으로 3,000명에 불과한 검침 인력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검침일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국내 1위 통신업체인 SK텔레콤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고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유명 음원 사이트 앱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들어야 할 때 SK텔레콤 회원이면 휴대폰 요금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 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인데 이 기술은 한 중소기업이 특허를 받은 겁니다. 이 중소기업은 2013년에 SK텔레콤 그리고 SKCNC와 계약해 이 특허 기술을 납품하고 시스템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운영비 때문입니다. 이 업체는 자신들이 5년 동안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운영비는 10억 원에 불과한데 SK텔레콤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자회사 SK플래닛에게는 최대 400억 원의 운영비를 몰아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계약 조건을 바꿔달라고 하자 SK텔레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자신들의 특허 기술은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연 1조 원이 넘는 그 결제 규모로 사업을 5년간 진행해 오면서 성장시켜 왔고 이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그 대가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업체는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일 뿐 시스템을 주관하는 자회사와 대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결제 시스템은 이미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체는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유용과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텔레콤 등을 신고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오늘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투자나 고용과 관련된 이런저런 잡음들을 의식한 듯 거창한 투자 계획 발표는 없었지만 재벌 개혁이라는 현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아울러 고용 확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 준비, 상생 협력 등을 주문했고 이에 삼성 측은 앞으로의 사업 방향과 상생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바이오 규제 완화 등의 요청도 했습니다. 현장 소통이라는 모양새는 갖춘 겁니다. 하지만 다른 대기업과의 만남 때와는 달리 대규모 투자 계획 등의 발표는 없었습니다. 현장 소통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을 종용하거나 구걸하는 자리 아니냐는 비판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도 이른바 구걸 논란과 관련해 투자 계획 발표 방식 등에 관한 의견 조율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는 기업 고유의 판단 문제라고 강조하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재벌 개혁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방문에서 필요한 말은 사실상 다 전했습니다. 기업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삼성 측 역시 투자와 고용 계획안을 이르면 모레 내놓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 계획 발표는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제 수장의 대기업 방문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왕실장이라고 불렸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실장이 풀려날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는 실장의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 인파가 대거 몰리면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56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뒤엉키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사팀이 인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 해주세요. 힘겹게 차량에 올라탔지만 시위대에 막혀 40분 가까이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차량 앞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반대 시위대는 김 전 실장의 석방을 환영하던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그러한 이제 주범들인데 이렇게 어이없게 석방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판결까지 구속기한은 각 심급별로 6개월씩 모두 18개월. 그런데 김 전 실장의 재판이 늦어져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구속기한을 모두 채워 석방된 겁니다. 박영수 특검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줄줄이 석방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재구속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징역 4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김 전 실장은 다시 수감돼 나머지 형기를 채워야 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군사정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3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사정부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송상환 씨. 재심 무죄 이후 정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선 승소했지만 석 달 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심장이. 이야, 이게 그대로구나.
항소심 재판부가 그해 3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긴급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겁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며 아예 재판을 취소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모두 76건. 헌법재판소는 이달 안에 이 사건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고위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달 30일에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 시효를 대폭 축소한 판결, 민주화 보상법에 의해 보상받은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도 함께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요청한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양승태 사법부에서 국정협조 사례로 예를 든 사건들입니다. 다음 달 재판관 5명이 퇴임하는 헌재가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사건들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대통령 보고를 끝으로 1년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내인설과 외려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열린안, 이렇게 엇갈린 2개의 결론을 내놨는데요. 오늘 요약본만 공개된 종합보고서 원본을 KBS가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최준혁, 김효신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외형은 하나지만 침몰 원인은 2개의 보고서로 담겼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사이 급격하게 쓰러진 세월호. 이른바 내인설은 방향타를 움직이는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이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방향타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조타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우전타였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반대로 외력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른바 열린안은 급격한 선회와 선체 일부 변형 등이 외력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충돌과 같은 각종 가설은 해외 실험 등 별도 조사에서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외력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는 외력의 정체에 대해서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 배가 기울어도 중심을 잡는 복원성에 대한 분석도 다릅니다. 평형수의 양과 영향 등 기본 정보에 대한 계산을 다르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내인설은 복원성이 나빴기 때문에 애초에 출항을 하면 안 됐다. 반대 측은 복원성이 그리 나쁘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매우 아쉽고 또 실패한 측면도 많이 있지만 이후에 침몰의 원인과 관련해서 해야 할 과제를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 세월호 인양과 함께 기대도 컸던 선조위. 참사 4년 만에 나온 첫 종합보고서였지만 절반의 성과만 남겼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2개의 결론. 보고서 자체는 그렇다 쳐도 이후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내인설. 기계 고장으로 배가 기울었고 이때 화물이 쏠린 게 침몰 속도를 키운 2차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럴 경우 선사인 청해진 해운과 점검을 담당한 한국선급의 책임이 더욱 커집니다. 반대로 외력의 가능성으로 배가 급격히 기울었다는 열린안. 이 경우에는 배를 넘어뜨린 외부의 힘을 새롭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 청해진 해운 등의 책임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은 이미 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가지 결론 모두 가장 관심이 컸던 사고 당시 선원들의 과실 여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특별법에 명기된 세월호 선체 처리 방안도 문제입니다. 목포 신안 거치와 안산 대부도 이동 등이 거론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부와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공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로 넘어갑니다. 완전한 진상 규명, 여전히 멀어 보이지만 기대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요즘은 지역별로 온라인상의 마음 카페가 만들어져 육아나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이용자가 많고 동네 여론 창구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일부 회원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한 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양이 카페에 갔는데 직원들이 아이들에게 눈치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항의 댓글에 전화가 빗발치자 카페 사장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오히려 아이가 고양이를 찌르고 괴롭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이 가게는 애들 데리고는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이 벌써 많이 잡혔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 맘카페에는 학원 차량이 난폭 운전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글을 올린 주부가 길을 막고 짐을 내리다가 항의하는 학원 차량에 화를 내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담겼습니다. 생생한 지역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맘카페. 입소문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안 좋은 글이 올라가진 않을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인터넷에 올라가고 시끄러워지면 영업직만 손해를 보니까. 영향력이 크다 보니 돈을 받고 맘카페에 홍보해주는 전문 업체까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승계를 갖다 온 것처럼 옆에 몇천 원들도 있고요. 한조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부작용이 잇따르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하려고 운영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을 줄이고 하니까 살이 되니까. 불만글 자체를 못 올리게 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그 불만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본인의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온라인 맘카페는 꾸준히 늘어 2만 5천여 개로 추산됩니다. 좋은 면은 키우고 나쁜 면은 없애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오늘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6명의 유족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 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 보상금만 받았으며 추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에 시행되면서 유족에게 1억 4,400만 원에서 1억 8,40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수입된 정황 9건을 적발해 이를 운반한 선박과 수입한 업체 등에 대해 부정 수입과 사문서 위조,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시중 모 은행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이 전국 13,000여 개 CU 편의점에 설치된 긴급 신고 시스템에 지난 5월부터 미아 찾기 기능을 추가한 결과 2달 만에 어린이와 치매 환자, 지적 장애인 등 20여 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다른 편의점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주요 편의점 업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강원도 강릉시 임당동에 있는 25층짜리 주차 타워에서 불이 나 3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붕괴를 우려해 반경 50m 안에 있는 시민들이 대피했고 주차된 차량 30여 대가 타거나 그을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휴양지 롬복섬에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가 140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80여 명도 섬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유석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던 신도들이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쇼핑몰은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출구 쪽으로 몰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저녁 7시 46분 미 지질조사국 측정 규모 6.9의 지진이 인도네시아 휴양지인 롬복섬을 강타했습니다. 여진도 13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Kebetulan di sini kos semua, dua kali kami keluar barang-barang semua, karena gempanya sangat terasa di sini. 건물 수천 동이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최소 142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전원 현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접근이 어렵고 붕괴된 건물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내 한 케이블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유명한 길리 트라왕한 섬에는 한국인 관광객 80여 명을 포함해 1,2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섬을 빠져나오려는 관광객들이 새벽부터 선착장에 몰려들면서 피난 행렬을 연상케 했습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서로 막 배 타려고, 질서도 없고, 타는 게 아니고 밀려서 타, 배를. 롬복 공항과 인근 발리 공항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려는 관광객들이 많아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롬복섬은 지난달 29일에도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한 데다 화산 분화 조짐도 있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유석조입니다.